정치권이 주목할 어젠다를 던지는 정치쇼 어젠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기후재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대홍수의 시대.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하늘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상학자인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첫 시간이었는데 지난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도시에 극한호우가 쏟아지면 무조건 잠기고 그러니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좀 본격적으로 비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올해 장마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특별히 좀 달랐던 게 있어요? 다른 연도보다 절대적으로 비가 많았던 건 아닌데요. 네, 절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다. 네, 장마 기간 대비 네. 비 온 양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총 강수량은 똑같은데 총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6년이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네. 많았던 해가 저희가 가장 길었던 장마로 기억하고 있는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06년에 비해서 총 비가 온 강수량은 적었던 거잖아요. 조금 적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오래는 힘들지 이렇게 느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기간이 2006년이나 2020년보다 더 짧았습니다. 올해 장마는 사실 31일 정도로 기록이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일평균 강수량을 계산해 보면 역대 가장 많은 일평균 강수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많이 왔다는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얘기인가요? 비가 한번 내리면은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더 많이 내렸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걸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만든 뭐 극한호우 뭐 이런 저 재난 문자도 저도 이번 장마 시작하는 첫날인가 이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짧은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오는 장마 이게 일종의 극한호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극한호우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네. 작년 서울 집중호우 때 신대방동에 시간당 141mm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140. 140mm 하면 다 체감이 안 되실 텐데요. 네. 보통 30mm만 되더라도 정말로 양동이로 물을 붓는 수준입니다. 아.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다, 주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30mm만 돼도. 네네. 근데 근데 140mm였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4배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전례가 없던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극값을 갱신한 비였습니다. 그때 이제 극한 강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사실 올해 이제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처음 발송되긴 했는데 뭐 학계뿐만 아니라 기상청 자체에서도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이제 자제하고자 합니다. 극한하니까 왜요? 전례 없던 네. 아주 극단적인 강수로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예. 극한호우 재난문자 대신에 강한호우 혹은 강한 집중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저 주간 신문들 보면 이 극한호우, 강한호우 이것도 우리나라의 약간 기상이변이다 이런 류의 보도들이 많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그리스 산불, 얼마 전에 캐나다 산불, 또 그저께인가요? 보니까 플로리다 앞바다가 38도다. 그래서 물고기 뭐 산호초가 죽어나간다. 뭐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보도들이 좀 많이 있고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도 전문가라고 보시기에 야 이거 우리나라도 이제 이상기후의 범주에 들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전혀 예외가 아니죠. 앞서 이제 극한호우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저희가 이제 13일, 14일, 15일 이때 충청 전북 지역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청주 공평 지하철 네. 침수 사건이 있었던. 근데 그 일대에 하루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었습니다. 하루에 300mm. 그 일대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예. 내렸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비들 되게 많이 내리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비가 안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랑 폭염이 번갈아가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른 지역과 달리 한반도만 좀 특별하냐 그렇지 예. 않고요. 한반도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 얘기를요, 청취자 여러분 2부에서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2부에서 저희가 다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치쇼 어젠다 대홍수의 시대, 지금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1부에서 하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죠. 교수님,
이 앞서 저희가 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이상 기후 이 영향이 좀 다른 저 나라들에 비해서 영향이 많은 편이냐 아니면 우리는 아직 걱정할 상황이 아니냐 요 얘기 좀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많은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다른 지역보다도 한반도는 지구 온난화 경향이 훨씬 강한 편입니다. 강하다. 네. 왜요? 왜 우리나라가 다른 지역보다 동일한 것도 아니고 강한 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보다. 일단 많은 경우 지구 온난화를 결정하는 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 네. 이게 어떻게 되느냐로 결정이 되는데 온실기체는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 비슷하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다거든요. 바다요? 그래서 하늘이 따뜻해지는 것과 함께 바다가 따뜻해지는 게 그 지역의 기온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닷물이 좀 계속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에다가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게 네. 더해져서 네. 우리 한반도의 기온은 다른 지역보다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플로리다 앞바다가 38도를 넘었다는 그런 보도가 곧 남해 바다나 동해 바다가 뭐 38도입니다. 뭐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1, 2년 후는 아니겠지만 네. 금세기 전후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는 값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홍수 얘기하고 있었는데 폭염도 그럼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기후변화가 좀 두려운 게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난 100년간 1도 온도 올랐는데 그게 무슨 뭐 대수라고. 네. 근데 1도라는 값이 매우 치명적인 값인 게요. 저희 뭐 많은 경우 체온에 비교를 하는데 자기가 36.5도인데 37.5도면 병원을 가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높아지면은 사실은 그냥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응급실을 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도 올랐을 때 되게 많은 것들이 지구상에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변화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극단적인 것들이 반복되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어떤 해는 비가 되게 많이 오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떤 여름은 비가 거의 안 올 겁니다. 비가 안 오면 그 해는 이제 폭염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오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네. 발생을 하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극단적인 게 반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폭염하고 극단적인 폭우가 반복이 될 거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기온은 따뜻해지고 네. 비는 많이 내리는 전반적으로는. 네. 그렇게 진행될 걸로. 그러니까 10년 추정하고 지나고 있습니다. 보면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심해질 거다 이런 예측도 가능한 건가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당장 온실기체 배출을 멈추더라도 2050년까지는 이 추세를 멈추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이 추세는 멈추지 않고 폭염과 폭우가 반복이 될 거다. 이상기후가 네. 반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왜 2050년까지예요? 50년 넘으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당장 네. 온실기체를 배출을 0으로 만들더라도 네.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뭐랑 똑같냐면요. 저희가 자동차 브레이크를 거는데 네. 브레이크 건다고 바로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참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어. 비슷한 게 우리 기후 시스템에서도 작동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네. 메테인 배출하고 이렇게 되면 2050년이 아니라 2100년까지도 혹은 그 이후도 이런 경향성이 계속 지속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저희가 저 기후 협약이 있어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줄이자 뭐 이런 노력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계획을 다 이행해서 전 지구가 하나로 합심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해도 2050년까지는 이상기후가 나타날 거다. 기존에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취지신 건가요? 예. 근데 만약에 뭐 저 전 세계에 약속은 했지만 모르겠다. 일단 쓰고 보자.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2100년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200년까지 그 이후로도 이런 안 좋을 수 얘기고요. 있습니다. 예. 저 그냥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좀 전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 세계 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약속 이게 전 세계 목표치가 2100년까지 1.5도 오르는 걸 막는 거다. 이게 목표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어때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1.04도 올랐어요? IPCC 보고서에 나온 네. 값인데요. 2020년 지구 평균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 그때 네. 평균 값에 비해서 1.04도 오른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도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몇 도 올랐습니다. 지금 2020년 값이라 그랬는데요. 어제 이제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네. 아마 올해 지나면은 1.04도가 아니라 거의 1.1도 정도 올라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0.4도 남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 추세대로 하면 2100년까지 0.4도 오르는 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 이 적극적인 노력은 네. 흔히 이제 파리 협약하면은 net zero 그래서 네. 배출량을 줄이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 2050년까지 줄인 다음에 순 흡수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든지 네. 아니면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더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든지 이런 순 흡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도 가능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1.5도로 제한하겠다는 건 매우 도전적인 사실은 과제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노력한다면 가능한 값이긴 한데요. 이미 이제 뭐 유럽은 많은 나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전역에 풍력 발전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이 많이 설치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럽에만 국한되면 안 되고요. 예.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미국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대한민국도 전 세계 탑 10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면은 예. 불가능한 값은 아닌데 목표는 아닌데 매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여름에 홍수 위기가 심해지고 네네. 폭염도 강해지고 네네. 이것도 최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상이 1.04도에서 1.1도로 오른 거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매우 큰 거죠. 과거에는 이런 기후 변화, 기상 이변들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남의 얘기거니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게 한 번 발생하면 우연인데 두세 번 반복해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면 이건 우연은 아니거든요. 네. 조금씩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올해 뭐 오송 지하철도 침수 사고가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발생을 했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강남 침수 사고. 네. 강수량도 비슷했습니다. 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141mm 역사상 뭐 찾아보기 힘든 값이었다. 오송 지역에 내렸던 비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매 시간 5분 단위로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고요. 네. 이 공감대가 사실은 뭐 확장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좀 비관적으로 전 들리거든요. 이게 뭐 노력을 해야죠. 네. 이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더 절실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끝내시면 안 될까요? 가장 큰 희망이요. 예. 과거에는 기후변화하면 남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예. 이런 인식의 전환은 사실 유럽부터 시작되긴 했는데 국내에서도 기후변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셨어요. 이 공감대 형성 이게 내 문제다. 예.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들 뭐 정치권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뭐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이 전달됐을 때 예. 이게 정말로 현실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감대가 확장된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예전에는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 그리고 정부 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야 이제 큰일 났는데 우리 줄여야 되겠는데 라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 그나마 희망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어떻게 정치쇼에 나올 걸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미디어에서도 관심 갖게 됐거든요. 예.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과학 교양에서는 관심을 가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부터 국민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온실가스 좀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